자, 첫 번째. 추정 분담금을 이제 안내하기에 앞서서 저희 실리구구역이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실리구구역이라는 땅에 대해서 일종의 개발계획인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보시면 그 정비계획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2의 2, 빨간색 표시죠.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그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법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추정 분담금을 저희가 이제 산출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단계는 지금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약 1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조합설립 위반 동의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에서 3년 후에는 사업시행인가, 또 3에서 5년 후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 네 번에 걸쳐서 감정평가를 해서 분담금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1번과 2번에 있는 이 분담금 안내는 정확하기가 힘든 단순한 예산 수치로 안내가 되게 될 겁니다. 자, 밑에 이제 설명에 나와 있는데 분담금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1만 분양가가 얼마가 수익이 발생할지를 계산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사비가 얼마가 나갈지, 지출, 그리고 세 번째 조합원 감정평가는 얼마가 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태죠. 예를 들어 전부 다 몇 년 후에 추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예상해서 나가는 수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시에 그 추정 감정 평가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추정 감정 평가액은 저희 공시가격 아시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 이런 공시가격에다가 보정률을 곱해서 그 감정가액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보정률이라는 게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사업성에 따라서 각 구역마다 많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서울시에서는 대략적으로 1.9에서 2.5 사이, 그 사이에서 사업성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보정률이라는 거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거를 간단하게 밑에서 보여드리면 여기 식이 있죠. 수학 식이 있는데요. 보정률이란 금전자산 가액 분모의 분자의 총 분양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겁니다. 즉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종전의 자산 가치 대비해서 새로운 자산 가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총 분양 수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일반 분양 혹시 언제 하시는지 다들 아세요? 저희가 나중에 철거할 때 철거하는 시점에서 일반 분양합니다. 그때 지금 분양 수익을 지금 예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 비용 같은 경우 저희 지금 시공사 선정이 됐나요? 아직 안 됐잖아요. 어떤 시공사가 나올지, 예를 들어 공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확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에서는 추정만 해서 그냥 예상할 뿐이니까 혹시라도 이제 저희가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라고 해서 올해 말 정도, 올해 2024년 말 정도에 그 동의서를 안내할 때 그런 금액들을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법에서 안내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에 너무 이렇게 심하게 몰입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합원이 되죠. 나중에 조합원이 되면 조합원 분양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가 따로 있죠. 일반 분양가는 아파트 청약 당첨돼서 받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는 그 금액의 차이를 20% 이내로 조정을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시세는 보통 10% 내외로 조합원 분양가가 더 싸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인접지역 조합원 분양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시흥 1동 871번지는 신속통합계 2차 후보지 저희랑 같이 선정된 곳인데 진도가 굉장히 빨라서 벌써 이런 안내들이 소유자에게 다 나갔어요.
나간 것들을 이제 저희 이제 친한 위원장님이나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아왔는데, 자, 우리가 궁금한 5구 타입의 조합 분양가는 6억 2,500, 그리고 84 타입은 34평형이죠. 걔는 8억 8,500으로 조합 분양가가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쪽 사례를 저희가 이제 우리 금액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쪽 사례를 가만히서 저희 걸 예상하려면 여기 조합 분양가가 8억 8,500이고 그러면 보통 일반 분양가는 한 10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가격이 한 10억에서 15억에서 16억 사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조합원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시세, 실거래가와의 그 개발이익은 약 7억 원 정도 안팎의 이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개발을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나는 아파트 들어가는 그 분담금이 너무 무서워서 나는 재개발을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사무실에 찾아오셔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분담금을 내야 되니까 난 재개발을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분담금이 들더라도 좀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이익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재개발을 해야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특별 꿀팁, 분담금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 이제 재개발 사업은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죠. 저희가 이 공공재개발부터 했는데 그때 시작하기 전에 저희 빌라 가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억 정도 했었던 것을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후보지 선정되고 나서 2억에서 3억 사이의 거래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심하게 높은 케이스는 4억까지도 거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 뭐 조합 설계 이런 식으로 절차들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럼 진행이 되면서 아마 재개발 다른 지역들의 경험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이 진행될수록 각 단계마다 집값이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합이든 뭐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저희 소유자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낮은 금리를 대출을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분담금이 부족해서 입주를 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적절한 시기에 가장 값이 높을 때 피를 받고 매도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입주를 하고 나면 전세를 놓으셔도 되고요. 그때 그 각자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릴 사항은 조합 직접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연말 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역 지정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그 동의서를 받을 때 아래 두 가지 사항을 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를 물어요. 이거는 당신들이 재개발을 계속 할 겁니까? 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의는 반드시 동의를 해주셔야 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요. 두 번째 묻는 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조합 직접 설립으로 할 것이냐를 묻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재개발 단계는 추진위원회 구성 후 조합 직접 설립이죠.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과정을 선택할 것이냐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합 직접 설립 방식이 실익이 적고 우리 사업에 대한 위험성이 좀 크다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 신통 2차 구역의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 아래 가운데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요. 정비사업 추진에 동의, 반대, 묻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 또는 지역조합 직접 설립을 선택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자는 날인을 하죠. 여태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안내가 나가면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보면
정비구역 지정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때 그 소유자 투표 50% 받아서 추진위원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위원들도 소유자가 선출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추진위 구성 후 25% 추가로 동의서를 받으면 조합 설립을 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 직접 설립을 할 때는 차이점 말씀드리면 주민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주민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위원장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외부 전문가가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정비업체 대표라든가 뭐 어떤 기타 등등의 외부 전문가가 오게 되고, 이 부위원장은 주민 투표로, 주민 중에서 50%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해임이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도 구청장이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 직접 설립에서는 위원장과 위원을 구청장이 다 선임을 하고요. 부위원장만 주민 투표 50%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구청장이 해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조합 직접 설립이 즉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외면을 받는 이유를 보시게 되면, 자, 세 번째 조항을 먼저 보시면 주민 대표인 부위원장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될 경우 구청장은 부위원장을 해임 가능하다라는 저 항목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 조합 직접 설립 안내 공문에 저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라, 알아서 잘라버려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들은 저희 소유자들 입장에서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의사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청도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할까요?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소유자분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그걸 대변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합 직접 설립에서는 소유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사업시행자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 사업시행자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앞에서 우리가 가진 신지보구역이라는 땅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죠. 땅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땅에 대해서 사업을 누가 진행할 것인가, 사업 진행 주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업 진행 주체는 사업 시행자라고 합니다. 정확히 법적인 용어로는 사업 시행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조합이냐, 공공이냐, 신탁이냐. 저희가 첫 번째로 도전했던 공공 재개발 때는 공공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신통 방식은 조합이나 신탁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두 가지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 방식, 신탁 방식을 비교를 해보자면, 자, 이 시행자의 차이에 따라 명칭은 다 달라요. 명칭은 어떻게 부르냐는 다 다른데 기본적인 구성이나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정적인 차이는 조합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조합, 즉 소유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고요. 신탁 방식에서 사업 시행자는 신탁사가 됩니다.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은데, 예를 들어 조합에는 조합 정관이 있는데 신탁에서는 시행 규정이라고 부르죠. 명칭만 다르고 대부분의 내용을 준용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둘의 자금 조달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합에서 사업비를 이제 마련해야 됩니다. 사업비를 마련할 때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은 비용을 시공사의 대여금으로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에서 사업비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의 입김이 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 시공사분들도 많이 나와 계신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시공사의 입김에 이렇게 많이 좌지우지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 사례가 지난번 저희 많이 알고 계시는 둔촌주공 사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이때 그 시공사에서 조합 측에 공사비 인상 요구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공사비를 좀 올려주세요 라고 요구를 한 상황에서 그 사업비에 대한 대여금의 지급 보증을 이제 만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럼 만기도 도래했으니 우리가 사업비를 올려주세요. 안 올려주면 이 지급 보증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지급 보증 갱신을 거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모든 사업이 중단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시공사에 크레인이 철거되고 뭐 중단되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사에 보시면 그래서 막 소유자들의 분담금이 뭐 몇 달 사이에 몇 억이 올랐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업비 조달 방식에 있어서 그 시공사의 대여금에 의존하는 방식은 위험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신탁 방식을 보게 되면 신탁사에서 그 사업 관련된 비용들을 대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신탁사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무슨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아니면 한국도시신탁, 한국자산신탁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든 아니면은 다른 데서 빌려서 가지고 오든 어쨌든 신탁사가 그 대지급을 하게 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투명한 사업비 조달이 가능한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자금 관리 방식을 한번 살펴보자면, 조합 방식에서는 조합 사무실이 있겠죠. 거기에 조합장, 그리고 강사, 사무장 이런 개인들 몇몇이 모여서 그 자금을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물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마음을 먹게 되면 저걸 막을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현실이었던 것이 여러 다른 구역들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 비리의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 자, 신탁 방식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신탁사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그 신탁사 입장에서는 약간 검찰과도 같은 존재예요.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사업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금 관리 방식 보셨고요. 자, 그다음 공사비 지급 방법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보면, 조합 방식에서는 분양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 공사비를 시공사가 우선 전체 공사를 잘 진행을 하고 나서 공사비를 언제 받게 되냐,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시공사가 공사비를 가져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미분양이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 건설사는 미분양이 한번 나게 되면 그 회사의 존립이 흔들릴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미분양 관련된 리스크 비용, 또 분양 지연 시 공사비 회수도 지연이 되고 이런 리스크가 이제 존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 비용들이, 리스크 관련 비용들이 공사비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탁 방식에서는 기성불이라고 하는데요. 기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 진행 현황을 검사하고 나서 검사 후 공사 진행률만큼 공사비를 지급합니다. 공정별로, 단계별로 진행된 만큼 검사를 해서 지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사를 하면 될까요? 공사만 잘 해서 돈을 잘 받고 그렇게 진행하면 깔끔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에서 미분양 리스크 비용이나 분양 정비라거나 그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사비 회수가 가능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 공사비의 구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조합 방식의 분양분을 보시면
순수 직접 공사비라는 게 있어요. 공사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런데 그 조합 방식에서는 간접 시공비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광고 홍보비, 분양경비, 금융비용, 리스크비용, 뭐 예비비, 원가 상승이나 설계 변경 등에 대한 예비비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신탁 방식의 기성불 방식에서는 그냥 공사비만 책정해서 알아서 딱딱딱 지급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신탁 방식이 무조건 좋냐 하면 그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탁 보수 또는 신탁 수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시공비 줄어든 거 그거하고 우리가 내야 되는 신탁 수수료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항상 결정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다음 신탁 보수 관련 사항을 보시면 조합 방식에서는 공사비, 분양분야 공사비가 아까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기타 사업비 등이 발생하게 될 테고 옆에 있는 신탁 방식을 보시게 되면 공사비 기성분은 조금 더 낮다라고 말씀드렸고 기타 사업비와 신탁 보수를 비교해서 신탁 보수까지 줘도 우리가 이익이 되면 하는 거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 방식은 아무래도 조합 또는 조합장 또 조합에 계시는 여러 위원들이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사업비 조달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할 때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합장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비리에 많이 노출이 되는 그런 현장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조합장이 한번 교체될 때마다 공사가 한 2년, 3년씩 지연되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진행 중인 구역인데요. 은평구의 대조 1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구역은 2011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요. 그리고 나서 2019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4년 후면 보통 입주를 하게 돼요. 지금쯤 입주를 했어야 되는데 2021년에 조합장 해임 총회가 통과가 돼서 그 조합장이 잘리고 그 다음에 22년에 동일한 조합장이 재선출이 됩니다. 했던 사람이 또 되고 23년도에 조합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이 돼서 조합장이 공석인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공사비를 지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 분담 분만 가구당 1억 5천만 원으로 추산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관련된 리스크는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에서 보시면 조합장 관련된 비리 또는 조합장 자리 싸움을 위한 분쟁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되고요. 그리고 사업비 조달이 용이하게 되고 투명하게 자금 관리가 되고 그리고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에 대응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신탁사와 시공사 간의 체결하는 그 계약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시공사 마음대로 실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신탁사는 신탁 보수 수수료를 빨리 받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야, 시작했으니까 한 20년 있다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신탁사는 없을 겁니다. 최단 시간에 사업을 진행해서 최단 시간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빨리 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포진하다 보니 전문가들이 전문성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안내할 내용들은 이제 설명할 내용들은 끝났고 혹시나 이제 들어오면서 보셨겠지만 저희 이제 소유자 협곡방 가입하시는 거 혹시 끝나고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여기 노란 조끼 입으신 분들 안내를 받으시는 거 있을 것 같고요. 알람도 끌 수 있습니다. 알람 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위원회 회의 할 때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 여기 크게 지나가다가 키움 부동산 GS 편의점 이 뒤로 뒷골목에 들어가시면 2층에 신림무역 재개발 준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로 찾아오셔서 한번 이사를 했어요. 저희가 아직 이사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안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발표할 마지막 내용으로 전자투표, 전자동의서 진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도시민중앙은 45조와 정보통신법의 38조에 따라서 시범 케이스로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시범 케이스로 연 60개 조합으로 이렇게 시범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 현장의 총회 또는 현장의 동의서 이런 것들을 진구를 하면서 전자적 의견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곧 있을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걷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전자동의서로 적용할 수가 있고,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이걸 할 때 할 수 있는데, 진구하는 방법은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받는 거 있죠. 이렇게 SK텔레콤 눌러서 전화번호 입력하고 본인 성명 입력해서 하는 거, 그런 방식으로 인증을 하면은 동의서를 낸 걸로 가져가게 됩니다. 종이로 낼 필요가 없고 신분증도 복사해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이제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뭐 비용이 1인당 6,000원이고 초기에 서버 구축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런 비용들은 지금 내는 건 아니지만 서버 구축 비용은 실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지불해야 되지만, 저희가 임의대로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고 저희 준비위원회 회의와 소유자 의견 조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장점은 신속하고 용이한 동의서 진구가 가능하고 실시간 동의율 집계가 가능합니다. 누가 했는지 누가 안 했는지까지도 다 금방금방 나오더라고요. 추후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2부 설명을 이제 마치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